탄핵 정국 상황에서도 또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현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를 만나면 흔들릴 여지가 굉장히 많겠죠. 미국발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대공황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석입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는 경제 전망의 저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애 첫 대중서를 썼었던 게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경제 입문서고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던졌던 한 문장이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 문장인데요. 안타깝게도 대중분들은 경제 전망에 기초하지 않은 재테크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22년이에요. 2020년, 21년 2년 동안 제로금리를 만났죠, 우리가. 부동산 매매 가격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많은 대중분들은 지난 2년 동안을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2년도 그럴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로금리였으니까 앞으로도 제로금리겠지. 단편적으로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20년, 21년 그 금리가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았던 금리예요. 그거보다 더 낮은 금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극단적인 완화의 시대가 끝나간다면 이제는 다시 통화정책 기조가 금리 인상 기조로 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는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20년, 21년, 2년 동안 집값 상승하는 걸 보면서 지금이라도 영끌에서 집을 사요. 22년, 23년은 집을 안 사야죠. 근데 집을 사는 의사결정은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더라도 적어도 대출을 받는다면 고정금리로 받아야죠. 근데 87.5%의 대출자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 판단은 지난 2년 동안의 금리와 앞으로 금리도 비슷하게 전개될 거라는 약간 무책임한 전제인 거죠. 차라리 우리 전제는 지난 2년과 앞으로 2년은 다를 거라고 전제하는 게 나아요. 그런 전제는 다르긴 다를 텐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지? 뭐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지? 항상 질문 던지고 질문에 답을 찾는 방식, 그게 사실 경제 전망을 공부하는 거죠. 저의 인생책은 제 인생을 갈아놓는 책이니까요. 1년 동안에 제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분석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갈아넣는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고 2050년까지 제 커리어 기간 동안 매년 쓰겠다라고 독자분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제 인생책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기본적인 골격, 방법론은 KDI나 한국은행이나 제가 있던 현대경제연구원이나 다른 민간 국책 연구기관들이 경제 전망하는 그 방법론은 제 전망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말자 하는 게 제 경제 전망의 원칙이고요. 다만 쉽게 편하게 이해시켜드리자. 대중서니까. 왜냐하면 많은 대중들이 다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대중의 언어로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죠. 경제 전망을 다 쓴 다음 마지막에 프롤로그를 쓰거든요. 근데 그 프롤로그는 정말 펑펑 울면서 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 소회를 담고 누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써내려갈 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책을 읽고 질문 주시는 인터뷰어가 몇 분 있었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이거 책 두 분이서 쓴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프롤로그와 클로징 부분은 감정으로 얘기를 하고요. 매년 전망서에 시로 시작을 합니다. 감정으로 쓰는 거고 바디 부분은 완전히 생각으로 쓰는 거니까 전혀 다른 문체와 글귀나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두 사람이 쓴 것 같다라는 그 질문이 정확하게 책을 읽은 분의
표현인 것 같아요.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기대감을 갖고 줄 서 있는 고객의 마음과 그 고객을 맞이할 것을 예견하는 백화점 직원들의 마음과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지나쳐야만 하는 행인의 마음을 모두 담았다라는 문장도 프롤로그에 들어가는 문장들인데, 그렇게 경제 전망서가 누군가한테 읽혀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분명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경제를 살아가는데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다양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의사결정은 미스저치할 경우가 많겠죠. 경제 전망은 사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대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제가 만약에 인구학자였다면 초고령 사회의 2025년 경제 전망이라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정치학자였다면 혼돈의 정치 2025년 경제 전망이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 시대를 정의하려 하는 것이고 피벗의 시대라고 정의를 했는데, 피벗이라는 단어는 경제학에서는 통화정책의 기조를 선회한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경제 위기니까 나빴겠죠.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한국 경제가 처음 역성장한 해입니다. 근데 집값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한 속도로 폭등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폭등했을까? 소득이 늘어서 집을 샀을까? 아니에요. 있던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돈의 이동이 자산시장의 가격을 결정짓는 거예요. 한국 주가는 왜 떨어져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서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는 돈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정의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년, 21년은 경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었죠. 제로금리로 도입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완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완화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었겠죠. 폭등이죠.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랐고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오른 나라들 정말 많아요. 그러면 22년, 23년, 24년 이 기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어요. 인플레이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예요. 이런 시대를 긴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겠죠. 조정국면입니다. 조정국면. 이렇게 시대를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죠. 24년 중반부터 25년까지는 어떤 시대냐? 점진적인 금리 인하예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했는데 세계 중앙은행들이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 물가 상승률을 만나요. 그러면 높은 금리는 또 어울리지 않는 거죠.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하는 시기. 이것을 피벗이라고 합니다. 피벗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겠죠. 매우 더딘 상승. 근데 완만한 상승이니까 각도가 어떤 하방 압력이 있으면 상승세가 멈추기도 합니다. 12월 들어서 탄핵 정국이 시작되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투자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좀 미루자. 거래가 단절되죠. 상승세가 꺾여 있죠. 만약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또 상승세로, 금융규제가 풀리면 또 상승세로, 추가금리 인하가 또 단행되면 또 상승세로 이렇게 연출되는 모습.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완만한 매우 더딘 부동산 시장의 상승 흐름, 이게 피벗의 시대에 어울리는 거죠. 그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모습이 있을 테니까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현재 세계 주요국 경제의 흐름을 본다면 완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26년 5월까지 천천히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상정하시면 좋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립금리 약 3에서 3.5%를 향해 분기당 한 번 금리 인하, 이런 느낌으로 천천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시고 그때의 전제가 바뀌면 바뀌는 상황에 맞게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이 격화해서 미국이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세계 교역량이 수축되고 세계 주요국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경로로 간다면 물가 상승률은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전개될 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을 비롯한 관세 전쟁의 시대가 대대적으로 등장하면 상당한 경기 하방 압력이 작용될 것이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고 한다면 더 강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무역전쟁을 도발적으로 하진 않네. 그러면 세계 주요국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견조하게 흘러가네. 견조하면 견조할수록 물가 상승률이 더디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더 더디게 금리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2004년에도 2016년에도 그리고 지금 2024, 5년에도 탄핵 정국을 맞이했어요. 물론 지금부터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같은 탄핵 정국이라고 경제가 같을까? 또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하죠. 그리고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한때는 14%로 굉장히 높은 성장 속도로 달려갑니다.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치솟죠. 2004년의 탄핵 정국은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하방 압력은 물론 있었지만 대중국 수출이라는 상방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이 별로 없었습니다. 16, 17년 탄핵 정국, 정치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하방 압력이 있었겠죠. 근데 2010년대 스마트폰 수요가 집중돼요. 2010년대 초반에 첫 스마트폰을 구매한 자들이 교체 수요가 막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수출도 있겠지만 스마트폰 안에 뭐가 들어가요?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때 1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수출, 스마트폰 수출, ICT 산업에 엄청난 성장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정국이라는 부정적 압력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것이 상쇄를 시켜준 것이에요. 지금 2025년은 어떤가? 상쇄될 것이 있는가? 시계 태엽을 2024년 12월 3일 전으로 돌려놓고 가정해도 경제는 원래 안 좋았단 말이에요. 하강 국면이었는데 더 강한 하방 압력이 등장했으니 탄핵이라는 역사는 반복될지 몰라도 경제사는 똑같지 않다. 더군다나 지금의 탄핵 정국은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를 앞에 두고 있죠.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를 만나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흔들릴 여지가 굉장히 많겠죠. 안 좋은 것도 정확하게 우리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뭐가 어떻게 안 좋은가? 얼마나 안 좋은가? 근래 경제사에서 경제 위기를 경험한 게 한국 경제로 치면 3번 있어요. 1997, 8년에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그런 게 경제위기고 IMF라는 국제기구, OECD라는 국제기구, 월드뱅크라는 국제기구, BIS, WTO, 다양한 또 UN 산하에도 내년 경제를 경제 위기로 전망하지 않습니다. 내년 경제를 경제 안 좋다고는 전망해요. 저도 안 좋다고 전망한단 말이에요. 저성장이에요, 저성장. 경기 사이클에서는 업앤다운이 있죠, 이렇게. 회복기, 성장기. 그리고 이 하강 국면이 있습니다. 이 하강 국면을 리세션이라고 해요. 경기 침체예요. 지금도 경기 침체고 내년도 경기 침체예요. 근데 경제 위기랑은 전혀 달라요. 경제 위기는 사이클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순간에 대대적인 조정을 거치는 걸 경제 위기라고 해요. 근데 그 어떤 기관도, 국내에 있는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도 경제 위기를 전망하지 않아요. 경제 위기에 부합하려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예를 들면 마이너스 0.1, 0.5%도 어렵다라고 전망하는 게 경제 위기에 부합해요. 미국 경제 전망도 내년 경제를 2.8%로 전망합니다. 세계 주요 기구들이 가장 낮게 전망하는 기관이 2.2% 정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내년 경제를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된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 10년 동안 팬데믹 전에 3.7%씩 성장했어요. 23, 24, 25 내내 성장세가 3.2, 3.2, 3.2 성장률이 레벨 다운돼요. 경기 사이클 상에는 L자형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거예요. 경제 위기랑은 다르죠.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이 문장을 24년 전망서에 프롤로그에 담았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혼동하니까. 경기 침체는 안 좋은 거지만 대단히 위협적인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전망이 중립적으로 1.9%로 전망을 했어요. 당시만 해도 KDI나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한국 경제의 2025년 성장률을 2% 중반으로 전망했습니다. 그건 이제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의 전제는 트럼프를 전제했는데 탄핵 정국과 같은 이런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등장하면 그걸 감안한 전망으로 수정 조정해야겠죠. 1.9%가 아니라 1.7% 정도로 탄핵 정국이 가져오는 하방 압력들이 있어요. 국내 자산운용사들, PE사들, 투자처를 거의 다 설득시켜 놓은 금융사들이 투자자들이 투자 철회를 해요. 그만큼 돈의 유입이 덜 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가 어렵겠죠. 비상계엄 선언 사태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강달러는 아니었을 거예요. 추가적인 강달러 환경에 우리는 놓이게 된 거고 수입 물가 부담이 가중되죠. 물가 상승률을 더 상승 압력을 주는 요소가 등장하죠. 그 밖에도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방위산업 수출이 다 철회됩니다. 일본이 그 자리를 가져가요. 왜냐하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탄핵 정국이잖아요.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기업 심리도 위축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부작용이에요. 실물 경제에. 이렇게 되다 보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렵죠. 그런 부작용들이 경제에 하방 압력을 주니까 그런 것을 역시 카운트를 해서 하향 조정을 해야죠. 저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실질 소득이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소득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으니까 삶의 질이 떨어져요. 이런 미국 경제의 상황을 생활비 위기라고 보통 호칭합니다. 그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었죠. 고물가와 고금리의 압력을 받았던 해예요. 근데 그걸 현 정부는 해결을 못했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현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 또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는 해리스가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전쟁을 못 끝낸 인물이죠. 역시 트럼프는 유세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를 상정한 것이고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좀 오해하고 계세요. 트럼프 2.0 시대에 관세 전쟁은 펼쳐나갈 것이고 관세를 올리면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시대에 오는 거 아닌가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 인하 못합니다.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했겠죠. 바이든이 지금의 고물가를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금리를 도입한 거예요. 내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 멈출게요. 제로금리로 다시 도입할게요. 해리스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트럼프 시대가 오면 트럼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관세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수입 물가 올라가고 물가 더 올라가요. 트럼플레이션이라는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이 주장은 미국 민주당의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냥 검증 없이 수용한 거예요. 관세를 올리면 정말 인플레가 올까? 안 옵니다. 관세를 올려서 이 제품이 수입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이 안 사겠죠. 관세를 올리면 그 나라 제품 수입 안 할게 라는 명시적인 선포예요. 수입되더라도 비싸서 안 사요. 안 사게 만들겠다.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관세 전쟁이에요. 관세를 도입한다라는 것은 남의 나라 제품을 안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쌀입니다. 쌀의 관세를 몇 퍼센트 부과하고 있을까요? 513%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죽어도 쌀 농가를 보호해야 된다.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 그게 관세입니다. 관세는 수입하지 않겠다지 비싼 가격에 소비하겠다가 아닙니다. 이 관세를 도입하는 게 무엇을 위함이에요? 자국을 위함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 자기의 취지하고도 안 맞아요. 지난 1기 때 첫 번째 관세 전쟁 펼쳤을 때 미국 물가 상승률이 2% 언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은 기본적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고 물가 둔화 압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리 인하를 제약한다.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온다. 라는 주장은 미국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 가치도 봐야 되고 달러 가치도 봐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수가 미국의 펀더멘탈, 한국의 펀더멘탈. 근데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고 앞으로도 강할 것으로 보는데 한국 경제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러를 갖고 있고 싶죠. 그게 강달러의 뉴노멀을 만드는 주된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 차도 봐야 됩니다. 금리는 그 나라 돈의 가치를 뜻하고 금리를 높인다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인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소극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니까 금리 격차가 좁혀지는 경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상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된 고려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등장한다. 상대적으로 원화를 내던지고 달러를 보유하고 싶게 만들어요. 비상계엄 선언 사태 때 원화를 내던지죠. 달러를 갖고 싶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등장한다면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종식이 된다. 러우 전쟁, 중동 전쟁.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쏠려있던 돈들이 급격히 빠져나올 수 있죠. 그때 달러 가치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한 기본적인 경로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등장하면 급격한 상승 하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 금리차, 불확실성 요소 이 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원달러 환율을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듣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서 비유를 한다면 저는 이문세 같은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 종종 제 주변 지인들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팀을 꾸려서 경제 전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글을 쓰고 직접 데이터를 만지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야만 그 그래프에도 감정이 묻어나오고 그래프를 통한 인사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팀이 짜여져서 그래프 이거 그려, 이거 데이터 분석해. 그럼 그걸 총괄한 그런 자료는 상대적으로 그런 감정이 묻어나올 수 없고 그런 책에는 인사이트가 담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욕심껏 심지어 출판사에게는 운문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말, 제 언어를 그대로 넣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만큼 제가 A부터 Z까지 다 직접 참여하고 싶고 경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경제에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경우들이 있는데 제 유튜브 구독자분 중에는 80대 농사만 짓던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렵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경제에 접근을 안 하시는 거지 쉽다, 재밌다라고 가정하시면 충분히 제 이야기를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게 의학도 아니고 법학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려울 거라고 가정하시니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